오늘은 좀 금강송을 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이 금강송 하면 좀 많이 이름은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어떤 지역형 특징을 짊어진 이름이라는 사실은 잘 모르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뭐 옛날 궁궐이나 뭐를 분명히 복원하고 뭐 하는 데는 금강송을 쓴다 이렇게 많은 분들이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작 금강송을 잘 모르는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금강송에 대한 어떤 지역적 특징의 이름을 또는 소나무의 어떤 특징을 제대로 이야기하거나 공부해 본 적이 없기 때문이죠. 그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금강송, 금강송 하면서도 생각 외로 잘 몰라요. 그래서 오늘은 그림을 그리면서 그거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겠지만 금강송은 지역적 특성을 지닌 이름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런데다가 실제로 그 지역에 나는 소나무는 국가에서 관리할 정도로 굉장히 좀 좋았죠. 그러다 보니까 예, 좀 많이 사용하고 여러분들 이 귀에 좀 익숙하죠. 그런데 그것이 어떤 데서 나온 거냐면 바로 제가 오늘 이 그림을 그리면서 설명을 좀 해드리려고 하는데 아마 알아두면 여러분이 좋을 거예요. 왜 그러냐면 실제로 어디 산을 가거나 어느 지역을 가다가 여러분들이 금강송을 본 적 있을 거 아니에요. 금강송은 우리나라 소나무의 지역형 이름이죠. 강원도 금강군에서 경상북도 청송군에 걸쳐 태백산맥과 동해안 일대에서 곱게 자라는 소나무로 옛날에는 이걸 강송이라고 했습니다. 그냥 강송. 그런데 여 앞에 금송은 사실 일본 남부 지역에서만 자라는 상록침엽수인데요. 이걸 합쳐가지고 그냥 금강송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금송의 특징은 일본 소나무의 특징은 뭐가 있었냐면 그렇죠. 상록침엽수로 조경수로 많이 애용되고 금강송과 달리 금송은 두꺼우면서 선형으로 짙은 녹색을 잎사귀가 띠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 둘을 목재로서 사용하기 아주 좋다 보니까 합쳐서 그냥 금강송 또 우리는 금강하면 아주 그렇죠. 최고의 지혜를 금강 바라밀 해서 금강에서 따온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냥 자연스럽게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지. 옛날에는 강송 이렇게 더 많이 불렸다는 걸 아시면 여러분이 조금 더 좋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잘 모르는 이유는 뭐죠? 그렇죠. 사람들이 어떤 데생이나 아니면 그 지역의 특성을 가진 소나무의 특징은 살피지 않고 그냥 우리 웬만한 소나무는 다 그냥 소나무다라고 이렇게 인지해 버리고서 사람들이 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사실은 완전히 다른 종류들이 많습니다. 그것을 공부를 하시다 보면 좀 많이 좀 알게 되죠. 지금 제가 이 금강송을 그리면서 약간 좀 여러분들이 보기에 좀 모할 정도로 예, 그렇죠. 좀 보기에 좀 작을 정도로 그리고 있죠. 그 이유는 뭐예요? 그렇죠. 금강송이 실제로 크고 길다 보니까 예, 좀 그런 경향이 좀 많아요. 어, 직선으로 꼭 곱게 20m까지도 올라가고 뭐 상당히 올라가기 때문에 이 소나무의 특징을 굵게 해서 표현하기는 쉽지 않아요. 이유는 다 모양을 그리기보다는 다 어떤 거를 표현하고 싶어요? 형체를 표현하고 여러분에게 알려주고 싶어서 그러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제가 지금 이렇게 좀 그리고 있는 거예요. 야, 일단 금강송은 고두면서도 추위나 어떤 거에 강해요? 예, 맞아요. 재질이 추위에 강하다 보니까 이 나이테가 좀 빡빡해요. 찰지단 말이죠. 온도 변화가 많은 곳에 과일이 맛있는 이유는 뭐예요? 자랐다 멈췄다 생장을 반복하면서 그렇죠. 찰지기 때문이죠. 여기 나이테가 이 좁은 이유가 그렇습니다. 따뜻한 지방의 소나무는 조금 나이테가 어때요? 그렇죠. 좀 넓습니다. 그 넓은 이유가 뭐 때문에 넓으냐면 온도로 인해서 자연스럽게 성장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이 나이테가 좁고
이렇게 성장 속도가 더딘 것들의 특징은 뭐냐면, 그렇죠. 굉장히 야무지게 나이테가 있으니까 바람이나 어디에 강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또 어때요? 예, 자연스럽게 그것이 궁궐이나 사찰이나 아니면 배 건조하는데 많이 쓰였겠죠. 그러다 보니까 옛날에는 소나무를 관리하는 어떤 산림 조경이 참 많았어요. 그것을 일반인들이 다가가서 벌목을 했다간 아주 뭐 심하게 사형까지도 당하고 그런 케이스가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금하기 위해서 서로 규약을 맺었죠. 이것이 이제 송계, 소나무 벌목에 관한 규칙을 백성들끼리 서로 정하는 송계도 있고, 송정, 소나무의 어떠한 정책적 특징을 제대로 알려주기 위한 송정이 많이 국가에 발표도 되고 그랬죠. 이런 이유를 여러분이 좀 알아야 좀 자연스럽게 옛날 분들의 소나무의 특징과 그 그림이 나온 그림들을 이해하기가 쉽겠죠? 일단 제가 이렇게 좀 작게 그렸습니다. 물론 옆에다가는 좀 크게 그릴 거예요. 작게 그린 이유는, 그렇죠. 특징을 좀 파악해 보라고 하는 거예요. 소나무의 특징과 생태적 특징. 다른 소나무에 비해서 이 금강송은 좀 강인합니다. 그리고 곧게 자라서 세월보다는 실용성이 더 뛰어나게 더 됐죠. 이 옛 그림들이나 이런 데서 보면 실용성보다는 세월을 이겨낸 듯한 강인함 때문에 좀 굴곡진 소나무를 많이 그리잖아요. 그런데 이 금강송은 그렇게 그리면 안 됩니다. 좀 곧고 곧은 것을 좀 많이 그려주고, 잎사귀는 작게 그릴수록 좋습니다. 왜? 그래야 자연스럽게 뭐가 커지니까? 나무 둥치가 커지고 나무가 크게 보이니까. 그렇죠. 그죠? 야, 이렇게 그리면 위쪽은 당연히 이렇게 솔잎으로 덮여 있겠죠? 물론 여러분들이 이거 그릴 때 조심해야 될 것이 이 둥치입니다. 이 둥치에서 내려오는 어떤 자연스러운 맛을 여러분들이 그려내지 못하면, 금강송의 맛을 살리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제발 이 잎사귀 그릴 때 그냥 그림 그리어서 보기 좋게 한다고 잎사귀를 너무 크게 하잖아요. 그러면 뭐가 안 좋으냐면 세월을 견뎌낸 이 둥치의 강인한 맛이 적어집니다. 그냥 이 둥치가 크고 잎사귀가 크면, 그래서 옛 그림에는 잎사귀 큰 소나무가 하나도 여러분들이 볼 수가 없어요. 그 이유가 왜 그런지 지금 설명이 되는 거죠. 옛날 화가분들은 주변에서 일단 사생을 좀 많이 했고, 우리 주위 어디에서도 뭐를 볼 수가 있었어요? 소나무를 볼 수가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소나무에 대한 어떤 신령스러운 느낌도 있지만 그려내는 데 있어 탁월한 감각을 갖고 있었고, 그것은 자연스럽게 집을 안 치는 그렇죠. 우리가 점지의 묘라고 그러는데, 어떠한 정자를 안 치거나 나무 한 그루를 옮겨 심는 데에서도 아주 멋진 운치를 자연스럽게 드러낼 수 있었죠. 따로 옛날은 조경을 배우지 않아도 사람들이 그렇게 자연스럽게 그런 것들을 하실 수 있었단 얘기예요. 지금은 그런 것들을 좀 배우고 해도 인위적으로 자꾸 조성을 하려고 하잖아요. 신경질적으로 깔끔하게 조성하려고 그러고 그러는데, 그러지 마시고 자연스러운 성장과 그리고 생태, 옛분들이 그려놨었던 어떤 생태, 옛 그림에 소나무 솔잎이 큰 게 있다? 그러면 그건 아마 근자의 화가들이 모작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것은 마치 옛날 선비 그림을 그릴 때 선비를 하체를 길게 그렸다면 그건 요즘 그림입니다. 옛날 그림에서 하체를 크게 그리는 건 종름이나 빨리 걷고 뭐 그랬기 때문에 종들을 좀 그렇게 그렸지, 선비는 절대로 발을 이 아래 하반신을 길게 그리지 않죠. 마찬가지입니다. 소나무도 옛날 분들은 솔잎의 크기가 커서 어떠한 그림 효과적인 느낌을 주기보다는 소나무의 둥치와 껍질, 그리고
솔잎에 확 이렇게 서해적 요소를 집어넣은 까칠까칠함을 통해서 더 드러냈다는 얘기예요. 요즘 분들이 자꾸 어느 한 부분만을 과대해서 그리는 경향이 있어요. 그것은 그림을 그릴 때 당연히 강조하고 싶은 부분이 있어요. 그렇지만 좀 소나무 하면 어떤 사시사철 푸른 강인함, 그리고 또 뭐 어떤 게 있을까요? 그렇죠. 세월을 올곧게 견뎌낸 어떤 굴곡, 그런 것들을 제대로 좀 표현했으면 어떨까 하는 마음이 좀 많이 들 때가 많아요. 여러분들도 좀 그런 부분에 좀 집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금강송은 이런 식으로 이 둥치가 길고 큰 것에 제가 집중을 하잖아요. 그 이유는 어쩔 수가 없어요. 세월을 이겨낸 이 친구의 둥치를 위해서 잎사귀를 짧게 그렸고, 혹시 잎사귀나 어떤 부분이 궁금하면 제가 따로 설명을 해 놓은 소나무 그리기를 들어가 보면 아시겠죠. 그죠? 지금 이거는 전체적으로 적송이라든가 금강송이라든가 해송, 육송 중에 뭐 곰솔 이런 것들을, 특히 반송 이런 것들을 여러분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제가 그리는 거지. 예, 어떤 뭐 소나무의 그 솔잎을 크게 그리지 못해서 크게 안 그리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걸 여러분들이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야, 이렇게 해놓고 좀 되도록이면 그 어떤 것과 다르게, 예, 그렇죠. 그 적송과 다르게 조금 더 이렇게 표현을 해줄게요. 적송은 더 붉죠. 그런데 얘는 그 정도로 붉지 않습니다. 이런 표현들을 여러분들이 자꾸 해보셔야, 예, 금강송의 매력에 한번 여러분들이 어디 사생을 가거나 직접 보시면 꼭 한번 해보시기를 바랄게요. 그렇게 하면 훨씬 어떤 느낌이 나느냐면, 소나무의 세월과 그에 따른 여러분들의 그 운치 있죠. 그런 것을 여러분도 스스로, 아, 이래서 옛분들이 소나무를 좋아했고 우리가 아직도 가슴속에, 그 애국가에도 나오잖아요. 남산의 저 소나무. 그런 것들은 왜 그렇게 생겼는지를 여러분들이 좀 알게 될 거예요. 되도록이면 좀 그런 생각들을 여러분이 많이 하셨으면 좋겠어요. 아, 그 소나무를 그리더라도 생태학적으로 한번 보고 그리자, 이런 생각으로 여러분들이 좀 많이 하셨으면 좋겠고, 야, 그런 의미에서 제가 소나무에 솔잎에 색을 조금 넣어 드리겠습니다. 제가 소나무를 그리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상록성이죠. 상록성이 있기 때문에 좀 색을 한번 살짝 넣겠습니다. 물론 이걸 넣을 때 너무 그 파란색이거나 초록을 넣지 마십시오. 그 전반적으로 색을 이렇게 한 번에 끝내려고 하지 말고, 이렇게 한 후에 진한 부분은 또 다시 살짝만 넣어주면 그 음영이 조금 더 나니까 그런 느낌을 좀 살려서 넣어주기 바랄게요. 그리고 색은 이렇게 한 번에 칠해서 색깔이 좀 빠져나올 때까지 자연스럽게 똑같은 색으로 계속 칠하지 말고요. 자연스럽게 빠져나올 수 있게 좀 윗부분이 진하면 밑에가 여리거나, 반대로 위가 뭐 색깔 위와 아래가 서로 다르게 조금씩 표현해주면 더 느낌이 좀 더 자연스러운 느낌이 나겠죠. 이렇게 해놓고요. 이제 여기에 조금 더 어두운 색으로 그 안쪽을 조금 더 주면 음영이 더 살아납니다. 그게 이제 뭐 이렇게 요 안쪽을 이렇게, 어두운 부분, 이런 사이사이에 어두운 부분에 조금만 더 명암을 주면 가지도 살고, 이렇게 가지도 살고, 이렇게 가지도 살고 솔잎의 느낌도 조금 살겠죠. 그렇지만 이 밑부분을 다 진하게만 하지 마세요. 그 사이에 공기에 바람이 지나가야 되기 때문에 너무 다 넣는 건
반대입니다. 이렇게. 그러면 좀 더 이 금강송의 느낌이 나죠. 그런데 제가 이렇게 해놓고 옆에다가는 그냥 금강송의 둥치를 크게 한번 그릴 거예요. 이유는 비교되라고요. 그 소나무의 어떤 느낌을 이렇게 비교되라고 그렇게 넣어보도록 할게요. 그림은 네, 늘 제가 말씀드리지만 뭐가 있어야 된다? 음과 양이 있어야 되고 강약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모순이 전개가 됐으면 그것을 통일하는 통일이 있어야 된다라고 늘 말하죠. 그죠? 이렇게 껍질도 떨어지면서 한쪽은 진하고 이 송린화법은 동그랗게 하는 게 있고 그죠? 어린처럼 하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직각으로 떨어뜨리는 게 있다고 그랬고 그런 거는 여러분들이 늘 상황에 따라서 올라가 줘야 된다고 가르쳤습니다. 이렇게 바로 그 문인화적으로 그리실 때 이렇게 좀 강한 맛으로 이렇게 그린다고 해서 사생이 빠지거나 금강송의 특징을 잊어버리고 이거에만 집중하면 안 됩니다. 저는 이럴 때 그냥 살짝 먹으로만 이렇게 굴곡을 따라서 이렇게 굴곡을 따라서 이렇게 금강송 옆에 묵송을 제가 과감하게 여러분에게 그려서 비교를 시켰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금강송 연습을 소홀히 하거나 이 특징을 파악한 걸 여러분들이 자꾸 잊어버리면 그렇죠? 그림 그리는데 마치 그건 뭐와 같으냐면 뭘 그리고자 하는지를 모르고 그냥 소나무를 뭉뚱그려서 그리는 거와 똑같습니다. 내가 이번에는 소나무 중에 그렇죠. 금강송을 그리겠다. 아니다. 이번에는 나는 적송을 그리겠다. 아니다. 이번에 나는 반송을 그리겠다. 어떤 그런 생각을 갖고 하셨을 때 그 느낌이 더 좋다는 얘기죠. 그래서 제가 이 둘을 비교하고자 지금 이렇게 표현했다 뿐이지 어떤 게 좋다 나쁘다의 표시는 아닙니다. 이쪽은 이렇게 자잘하지만 우리가 이쪽에서는 이렇게 과감하게 이렇게 그리잖아요. 그죠? 솔잎도 파피루화법으로 솔잎을 그리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렇게 파피루화법으로 그리는 것도 있죠. 그죠? 네, 이렇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터득을 하신다면 더 그림 그리는 법이 다양하게 늘어서 표현하고 싶은 방법대로 표현할 수 있을 거라 믿습니다. 이렇게 두 종류의 소나무를 제가 그렸으니까 한번 더 확인해 보시고 한번 여러분들이 이번에는 금강송을 좀 제대로 배워야 되겠구나 해서 금강송을 한번 찾아보시는 것도 좋은 생각이라고 표현이 됩니다. 그럼 여기에 저는 우리가 자꾸 이 오늘은 이렇게 금강송 화법으로 여러분에게 소나무 그리는 법을 좀 함께 그려봤는데요. 여러분에게 그 어떤 묵송의 강인한 맛만 배우지 말고 금강송의 까칠함과 정교함 그러면서도 우리 그 나라와 소나무와의 관계 그리고 소나무의 어떤 절개와 상록성 뭐 이런 것도 한번 떠올려보는 그런 시간이 좀 되면 어떨까 하는 마음에서 제가
지금 이렇게 금강송을 한번 그려놓고 옆에 묵송을 그려서 비교를 한번 해봤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